2장 러시아의 지도. 푸틴의 원대한 계획. 러시아라는 이름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시작되어 1991년 동서냉전이 종식될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이름과 함께 사용되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지도상으로 소비에트 연방의 영토가 과거 러시아 제국의 영토와 대략 엇비슷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세계 무대에 우뚝 서겠다는 의지도 대단한데 석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해 그런 의지를 뒷받침할 만큼 천연 자원도 충분하다.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고 30여 년이 지난 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선 세계적 규모의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었다. 핵전쟁의 위험도 무릅쓰던 과거의 냉전 시대가 돌아온 건 아니지만 여전히 분위기는 차갑고 적대적이다. 20년 넘게 장기 집권을 해온 블라디미르 푸틴에겐 국제사회를 향해 품은 원대한 야망이 있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위상을 회복하고 러시아를 다시 강대국으로 복귀시키며 새로운 동맹관계를 만들어 미국을 밀어붙이는 게 그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푸틴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들을 어느 정도 이끌어냈다고 보인다. 러시아에게 얼마나 많은 책임이 있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분열되었고 유럽연합은 혼란에 휩싸여 있으며 미국 정계는 양극단으로 쪼개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있으니 말이다. 러시아의 부활을 이끌고 경제발전을 뒷받침한 건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다. 또한 러시아는 이 두 천연 자원을 이용해 국방력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자국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석유 생산국 빅3 중 하나이며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 및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수출국이라는 지위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러시아의 국력을 뒷받침하는 재정적 기반이다. 이런 자연의 축복을 바탕으로 러시아는 세계적으로 그 존재감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서유럽과의 끈끈한 관계가 계속 유지될 뿐 아니라 중국과의 유대도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다. 1976년 레닌그라드 방송은 이 지역 출신의 무명 유도 선수 한 명이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며 최초로 우승자 대열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장차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란 예언 같은 덕담을 남겼는데 그 선수가 바로 23세의 블라디미르 푸틴이었다. 푸틴은 이후 소비에트 연방의 정보기관인 KGB에 투신하여 동독에서 근무하게 된다. 1990년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자 그는 서둘러 KGB의 기밀 문서들을 불태운 뒤 동독에서 구한 귀중한 기념품인 세탁기를 자동차 위에 싣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의 고향은 이제 더 이상 레닌그라드가 아닌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예전 이름을 되찾았고 그곳에서 푸틴은 개혁파 시장이 이끄는 시정에 참여해 부시장이 되기도 했다. 1996년 시장이 재선에 실패하자 푸틴은 갈 곳이 없어졌다. 그는 지역에 있던 지질학 연구소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모스크바로 가서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도 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푸틴은 정치적 입지를 다져갔고 마침내 2000년 옐친의 뒤를 이어 러시아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푸틴의 목표는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며 정부의 권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그는 러시아를 강대국의 위치로 다시 복귀시키려 했다. 그 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면서 푸틴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1976년 레닌그라드 방송이 했던 예언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이름은 러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알려졌고 그는 다른 국가들의 약점이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러시아에 필요한 길을 붙잡았다. 푸틴이 취하는 이런 모든 정치적 행보의 중심에는 에너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그는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갖는 위력을 잘 알고 있었다. 서유럽 관계자들은 에너지 산업 및 시장에 대한 그의 많은 지식 그리고 협상을 벌일 때의 능숙한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럴 때 푸틴이 보이는 모습은 한 나라의 국가 원수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 훨씬 더 가까웠다.
실제로 새로운 냉전 시대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러시아와 서방 세계 사이의 적대감을 다시 불러일으킨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을 꼽으라면 단연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여러 혼란들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결과들일 것이다. 1991년 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주권 국가로서 독립하게 되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지리적 개념에 불과한 지역이나 러시아 제국에 속해 있는 한 지역도 또 변경지대도 아니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당시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보유했던 1900여 개의 핵탄두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태생부터가 핵무기를 보유한 세계 3위의 핵무기 군사대국이었다. 하지만 1994년 이른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만들어지면서 우크라이나는 갖고 있던 핵무기 모두를 러시아에게 넘겼고 그 대신 러시아와 영국 그리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현재 국경을 존중 및 인정하기로 약속한다. 천연가스와 가스관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하나로 이어준과 동시에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천연가스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에너지 자원이며 경제와 산업을 뒷받침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그에 더해 서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의 천연가스관이 자국 영토를 지나가게끔 해주며 받는 수수료 명목의 관세 역시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요한 수입원이다. 모스크바에겐 단순히 돈 문제를 떠난 또 다른 목표가 있었다. 바로 러시아에서 서유럽으로 이어지는 모든 중요 가스관들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아예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았다. 유센코의 주장에 따르면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깔린 이 가스관들은 새로 독립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자신들의 몫이었다. 협상이 타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2006년 1월 1일에 가즈프롬 측은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서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를 자국으로 빼돌렸고 이에 따라 서유럽에서는 천연가스 부족 사태가 일어났다. 그리고 러시아와 서유럽 사이에는 위기가 닥쳐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 건 정치와는 상관없는 그저 시장 가격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적 문제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게 더 이상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는 없다는 러시아 측의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서유럽 측은 러시아가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세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에너지 안보 문제에 대한 러시아 측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르트 스트림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거치지 않는 새로운 가스관을 설치함으로써 천연가스 수출 시 우크라이나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이려는 것이었다. 노르트 스트림은 우크라이나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를 끝장낼 것이다. 푸틴은 이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좀 더 문명화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실제 상황은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여타의 가스관들을 완공한 상태였다. 폴란드를 지나 야말반도와 유럽을 연결하는 가스관, 그리고 흑해를 지나 러시아와 터키를 연결하는 블루 스트림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노르트 스트림은 그 규모가 훨씬 더 컸다. 유럽 연합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5% 정도이다. 다시 말해 유럽 전체 천연가스 소비량의 40%를 차지하는 러시아 천연가스는 결국 유럽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0%를 책임지고 있다는 뜻이다. 푸틴은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거듭나려는 자신의 야심찬 목표를 미국이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믿었다. 사실 모스크바와 워싱턴 사이의 관계가 아무리 불안했다 해도 양국 정상회담이 열렸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협력 관계나 의사소통 창구들은 회복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미국 정보부 역사상 최악의 배신자로 여겨지는 스노든에게 피난처를 제공한 이상 오바마가 푸틴을 만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결국 2013년에 예정되어 있었던 정상회담은 취소되었고 나중에 오바마는 여기에 쐐기를 박듯 러시아가 그저 특정 지역의 강대국일 뿐이라며 폄하하는 발언까지 하게 된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러시아와 서방 측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모스크바는 이른바 유라시아 경제연합, 즉 과거 소비에트 연방 소속이었던 새로운 독립국들을 러시아의 주도하에 하나로 붙겠다는 계획을 구상 중이었다. 그렇게 하면 관세 제도가 하나로 합쳐지고 경제구역 역시 하나로 통일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는 같은 시기에 유럽연합과 더 큰 규모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연계 협약을 논의 중이었고, 그것이 성사되면 우크라이나 경제에는 큰 개혁이 일어날 터였다.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유럽연합과의 연계 협약은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라 절대 양립될 수 없었다. 완전히 다르게 통일된 관세 제도 두 가지가 우크라이나에 동시에 적용되기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만일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과 합의한다면 푸틴이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엉망진창이었고 도처에 부패가 만연했다. 그리고 그 부패의 정점에는 다름 아닌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자리하고 있었다. 2005년 대통령 선거전을 치르고 물러났던 이 전직 권투 선수는 정치라는 경기장에 또 한 번 뛰어들어 재경기를 치른 끝에 2010년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올림픽의 영광과 환희가 빛나던 어느 순간 러시아 정부, 그러니까 아마도 푸틴을 중심으로 했을 측근들은 결단을 내린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기존의 비상사태 대책에 의거하여 러시아의 비공식 전투부대는 흑해로 뻗어있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크림반도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 준군사 조직의 등장은 크림반도에 살고 있는 억압받는 러시아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러시아는 곧 크림반도를 자신들 손아귀에 넣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크림반도는 여름철의 화창한 아열대성 기후 덕분에 황제를 비롯한 귀족들이, 그 후엔 공산당 간부들은 물론 수많은 소비에트 연방의 인민들도 즐겨 찾는 휴양지였다. 그런데 1954년 소비에트 연방의 지도자 니키타 흐루쇼프는 이 크림반도를 연방 소속의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공화국에게 갑작스럽게 양도했다. 표면적으로는 카자크족이 모스크바 대공국에 충성을 맹세한 1654년 이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공식적으로 합병된 지 300주년이 되는 해를 축하하기 위해서라 했지만, 당시 흐루쇼프는 1년 전 스탈린이 세상을 떠난 후 벌어지고 있던 권력투쟁에서 우크라이나 공산당의 확실한 지지가 필요한 입장이었다. 물론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는 크림반도를 선물로 내주었다 해서 주권과 관련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별개의 국가로 갈라지고 나자 상황이 복잡해졌다. 이제는 그저 휴양지나 과거의 향수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크림반도의 항구 도시 세바스토폴은 러시아 해군이 사용할 수 있는 흑해 유일의 부동항으로 당시 우크라이나와 일종의 임대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2014년 3월 중순 크림반도에서는 모스크바가 주도하는 국민투표가 시행되었고, 그중 대략 96%가 러시아와 합병되는 쪽에 표를 던졌다. 이튿날 푸틴은 크림반도와 러시아의 재통일을 발표했고, 이에 충격을 받은 미국과 유럽연합 측은 러시아가 유럽이 승인한 경계선을 넘어섰다고 선언하며 제재를 결의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의 이런 일방적인 합병 조치에 격렬히 저항했다. 러시아는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합의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가져가는 대신 영토 보존을 약속한 바 있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해당 각서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에 따르면 서방 측이 사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군사 정변으로 우크라이나의 합법적인 정부가 전복되었으니 지금의 정부와 양해각서 내용을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일본과 노르웨이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제재 조치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석유 가격은 높았고 시장의 호황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2014년 후반에 이르러 유가가 폭락하자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던 러시아는 새로운 충격을 받게 된다. 심각한 위기가 닥쳐올 것임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고 그 충격의 여파도 실제로 엄청났다. 자본이 국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국내외 투자 모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제재 조치 때문에 국제 자본시장의 도움은 기대할 수 없었고 국내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GDP도 감소 추세에 돌입했다.
그런 충격파를 어느 정도 막아준 것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정책들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유력 인사들 소유의 은행들을 포함해 파산한 부실 은행들을 폐쇄했고 루브라 가치 폭락에도 개입하지 않았다. 당시 루브라 가치는 달러화 기준으로 절반 이상 떨어졌지만 이렇게 환율 변동을 감수한 결과 오히려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대부분의 지출을 루브라로 결제했다. 석유 수출이 막혀 달러화 수익이 대략 절반 정도로 떨어졌지만 이 결제 방식 덕에 러시아 시중에는 석유 가격 하락 이전과 비슷한 규모의 루브라가 풀릴 수 있었다. 루브라의 가치 하락은 러시아 석유 산업에 오히려 큰 도움을 주었다. 수출 대금이야 달러화로 결제되지만 근로자들의 급여나 장비와 관련된 지출의 대부분은 가치가 떨어진 루브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석유 가격 하락 자체는 러시아 국내 석유 산업 활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실제로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났다. 가치가 떨어진 루브라를 써야 하는 러시아 소비자들은 수입품 가격이 예전보다 훨씬 더 비싸졌기에 그와 관련된 지출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루브라의 가치가 그렇게 떨어진 덕에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 러시아가 생산하는 제품들의 경쟁력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다. 특히 농업 분야에선 이를 통해 광범위한 개혁이 이루어진 덕에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밀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다. 1970년대 소비에트 연방이 미국으로부터 밀을 사들이느라 석유 수출 수익금의 상당량을 써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단한 변화라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게다가 제재 조치와 관련해 러시아 정부 역시 유럽으로부터 식료품 수입을 금지하는 일종의 제재 조치를 취한 덕에 러시아의 농업 종사자들은 큰 혜택을 보았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경제 부문은 역시 타격이 컸다. 국제 자본시장이 러시아의 문을 닫으면서 이전에 달러화나 유로화로 자금을 빌렸던 러시아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은 채무 상황에 있어 대단히 불안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 정부는 보조금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위기 대응 계획을 들고 나왔고 그 과정에서 국부 펀드의 자금을 끌어다 쓰게 되었다. 러시아의 국부펀드 자금은 지난 2000년에서 2011년까지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알렉세이 쿠드린이 몇 년에 걸쳐 조성한 것이었다. 쿠드리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러시아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정부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는 쓰라린 경험을 한 바 있었다. 그는 러시아가 석유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국부펀드 조성이나 해외 채무 상환을 사용한다며 오랫동안 비판받아 왔으나 이젠 굳은 날을 대비했던 그의 지혜가 빛을 발할 때였다. 러시아 국민들은 그의 선견지명과 뚝심에 분명 크게 고마워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한 친구로부터 들은 쿠드리는 그저 슬쩍 웃어 보였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러시아 경제는 석유 가격 폭락과 제재 조치에도 예상보다 더 유연히 대처하고 있음이 곧 드러났다. 2017년 러시아 경제는 다시 조금씩 성장세로 돌아섰으며 2019년에는 1.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역시 석유에 대한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경제성장의 활기를 불어넣은 러시아의 희망은 이제 기반시설, 교육, 보건 등 다양한 경제 분야를 모두 목표로 하는 일련의 국가적 계획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이런 계획들은 주로 정부의 지출과 관련된다. 경제는 재차 국가 주도의 경제체제로 바뀌어 있었고 러시아의 개혁은 다시 한번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12월 20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끝없이 이어졌던 천연가스 관련 갈등이 타결되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이는 단순한 무승부 이상이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막연한 희망만을 품고 있었지만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통해 5년 동안 유럽이 필요로 하는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약속했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통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관세 수입을 보장받았다. 또한 더욱 놀라운 건 우크라이나가 가즈프롬에게 청구해 승소했던 보상금 30억 달러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지불하기로 했다는 사실이었다.
30억 달러라면 천연가스 관련한 관세 수입의 거의 1년치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그로닝겐 가스정의 폐쇄가 네덜란드 연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가스전 개발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공급처를 잃게 된 유럽은 추가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중 일부는 이탈리아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가스관 설비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수입될 것이며 이스라엘이나 키프로스에서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방법 또는 LNG 형태로 수입하는 방법도 있었다. 하지만 그 경로에 상관없이 유럽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 러시아는 천연가스로 이익을 얻게 될 터였다. 러시아의 잠재적 영향력을 우려하는 것은 유럽은 물론 세계 천연가스 시장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천연가스 시장은 한번 내용이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 국가 간의 장기 계약이 아닌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가 실시간으로 만나는 진짜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체계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LNG는 말 그대로 국제적인 산업이 되어갔다. LNG는 유럽 천연가스 공급의 실질적인 다각화를 이끌고 있으며 따라서 에너지 안보 문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 경쟁 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구매자 입장이 된 유럽은 필요한 수요와 경제 상황, 그리고 위험 부담을 계산하며 저울질을 할 것이다. 가스관을 통해 들어오는 천연가스와 LNG선을 통해 들어오는 LNG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두고 말이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전시 상황이 이어지는 한 정치적 이해관계는 유럽의 에너지 자원 문제 논의를 더욱 격렬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 분명하다. 이제 유럽은 에너지 자원 문제와 관련해 세계 시장의 일부가 되었고 정치적 위험은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 문제를 좌우하고 있다. 라인나는 전체 수요 중 3분의 1을 국내 생산량으로 채우고 있는데 이 비중은 향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 최대의 천연가스 자원 보유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생산량 중 약 80%는 국영 기업의 자회사들에게서 나온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3배나 늘었다. 그렇지만 협상에 10년 이상 걸려왔음에도 러시아와 중국의 천연가스에 대한 대규모 거래는 주로 한 가지 사안, 즉 가격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모스크바에서는 중국에 수출하는 천연가스 가격이 유럽으로의 수출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 되길, 또 아직 상당히 높은 수준인 석유 가격에 맞춰 연동되길 원했다. 반면에 베이징 측은 러시아 국내에서의 수준과 비슷하고 석탄과의 경쟁도 가능한 정도로 러시아 천연가스의 가격이 떨어지길 바라고 있었다. 2013년 중국 국가주석에 오른 시진핑의 첫 해외 순방지는 다름 아닌 모스크바였다. 중국은 러시아 최대의 무역 상대국이 되었고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품 역시 대단히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중국은 공산품과 소비재 및 자본을,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원자재와 지정학적 협력을 제공했다. 러시아의 동진 정책은 에너지 자원 문제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그 시작은 250억 달러를 들이고 2800마일에 걸쳐 건설한 동시베리아 송유관이었다. 2018년 러시아는 아시아 지역에 185만 배럴의 석유를 공급했고 그중 3분의 2 이상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다. 2005년까지만 해도 러시아 석유 수출량의 불과 5%가 중국의 몫이었지만 지금은 30% 가까이에 이르며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중국의 최대 석유 공급처가 되었다. 21세기의 첫 10년 동안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을 세계 시장과 연결하는 두 송유관은 모두 제 몫을 다했다.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생산량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이후 3배가 증가해 지금은 하루 80만 배럴 이상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석유 생산이 크게 늘어난 곳은 카자흐스탄으로 이곳의 생산량은 하루 57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증가했다.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의 경우
카자흐스탄의 석유 생산량은 노르웨이와 영국이 북해에서 함께 생산하는 양보다 많다. 현재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카샤간 유전의 개발과 탱기즈 유전의 확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생산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개발은 분명 해당 국가의 독립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다. 그렇지만 결국 송유관과 가스관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뿐만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다.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으로 말이다. 시베리아 힘 가스관 개통식과 트럼프 대통령의 노르트 스트림 2에 대한 제재 조치 승인이 동시에 나란히 이루어지면서 지정학적 문제와 에너지 자원에 대한 지도가 동쪽과 서쪽 모두에게 변하고 있음을 특히 강조해서 보여주었다. 또한 그 가스관 개통을 통해 세계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 에너지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그런 협력 관계만이 전부는 아니다. 서로 힘을 합친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자신들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고 서방 측이 제시하는 보편적 가치와 기준의 반기를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양국은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면서 이른바 미국의 주도적 위치와 일방주의에도 대항하고 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지정학적 결속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에너지 자원이다. 한때 마르크스와 레닌의 공산주의 이념으로 뭉쳤던 두 나라는 이제 석유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다. 무슬림 형제단 알카에다 IS가 탄생한 배경에는 이른바 민족 국가에 대한 이슬람교의 거부, 오스만 제국의 붕괴 이후 일어난 결과들, 유럽의 간섭, 세속적 세계화, 현대문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경선, 그리고 무능력한 지도자들로 점철된 한 세기 역사가 있다. 하산 알 반나는 학교 교사이며 독실한 이슬람 교도로 지역 모스크나 찻집에서 이슬람교 교리를 전하곤 했다. 1928년 그의 설명에 따르면 대여섯 명쯤 되는 노동자들이 그를 찾아와 스웨즈 운하 회사가 그저 외국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들에 불과한 자신들에게 자행하는 모독과 억압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알 반나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의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우리는 이슬람교 안에서 모두가 형제다. 알 반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슬림 형제단이다. 이 새로운 조직이 우리의 종교적 믿음을 파괴하는 세력과 제국주의자들의 억압 및 착취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을 구해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제의 해답은 이슬람교다. 무슬림 형제단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또 그만큼 이집트 정부가 경계하는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암살 같은 은밀한 활동을 펼치기 위해 1943년 형제단 안에 또 다른 비밀 조직들을 만들었다. 1949년 이집트의 총리가 암살당한 직후 알 반나 역시 암살을 당했는데 이는 아마도 총리 암살에 대한 보복 조치였을 것이다. 이후 무슬림 형제단은 바로 새로운 목표들을 정한다. 그 중 하나는 1948년 건국된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였고 다른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세속적 위협 중 가장 위압적으로 느껴지는 미국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집트에서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연결망이 광범위하게 구축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세력을 규합하고 나세르 지지파가 쥐고 있는 권력을 빼앗기 위해 이들 강경파 이슬람 교도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이집트 대통령 안와르 사다트는 돌연 태도를 바꾸었다. 그의 아내는 여성들이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으며 사다트는 이슬람 교도로선 상상할 수 없는 죄까지 범했다.
1967년 전쟁으로 빼앗긴 시나이 반도의 이집트 영토를 돌려주는 대가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 것이다. 중동 지역의 강경파 이슬람 운동은 그 활동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지고 영향력이 큰 활동단체는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으로, 이들은 다른 수십 개 국가들 안에 여러 집계 및 반개 조직들을 두었다고 알려져 있다. 무슬림 형제단 조직 자체는 서열을 중시하며 단원들은 몇 년에 걸쳐 지위가 올라가 최종적으로 완전한 형제가 될 수 있다. 한 학자는 이렇게 기록했다. 강경파 이슬람 교도 단체들은 정치 문제 못지않게 교육과 종교 활동에도 신경을 쓴다. 이 단체들이 운영하는 방대한 사회 기반 시설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수백만 명에 달한다. 1979년 12월 메카에서 알-오타이비가 체포된 후 일주일이 지나 소비에트 연방의 군대가 아무다리아 강 위에 부설된 임시다리를 건너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시작했다. 짧게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이 전쟁은 길고도 혹독하게 이어졌다. 소비에트 연방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무자헤딘이라는 강력하면서도 무자비한 적이었다. 이슬람교를 믿으며 성전에 임하는 아프가니스탄의 전사들을 뜻하는 무자헤딘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무기와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람들 중에는 예멘 출신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정착한 유명 건축업자의 17번째 아들이었던 오사마 빈라덴이 있었다. 빈라덴의 아버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대화된 사회 기반 시설의 상당 부분을 맡아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건축업에 흥미가 없었던 빈라덴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비에트 연방에 대한 이슬람 교도의 저항과 이슬람 원리주의 및 성전과 테러에 관심을 갖다가 결국은 미국을 이슬람교의 숙적으로 여기기에 이르렀다. 그의 오른팔인 아이만 알-자와히리는 의사 출신으로 이집트에서 성전주의자들의 조직을 만든 전력이 있었다. 알-자와히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전을 현재 전 세계를 홀로 지배하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과 싸우게 될 그날을 위해 무자헤딘을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생각했다. 알-자와히리는 또한 자신이 떠받드는 영웅 쿠투비 탁피르에 대해 설파했던 주장들을 공부하고 또 공부했다. 이슬람 교도임에도 이슬람교의 엄격한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 혹은 민주주의 제도를 받아들이려는 자들은 배교자들이며 따라서 죽어 마땅하다는 주장이었다. 또 알-자와히리는 이슬람교 율법이 자살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자살폭탄 공격 지원자들을 길러내기도 했다. 1995년 빈라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은 조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완전히 내쳐져야 할 배교자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군이 계속 주둔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두 곳의 성지가 있는 땅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점령 중인 미국에 대한 전쟁 선언을 한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의 한 동굴에서 발표한 인선전 포고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1998년 초 이슬람 원리주의를 따르는 몇몇 무장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알카에다라는 조직을 만든다. 알카에다는 기반 혹은 근본이라는 뜻이다. 알카에다의 수장은 오사마 빈 라덴이었으며 알-자와히리는 조직의 2인자였다. 알카에다의 목표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곳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었다. 알카에다의 전쟁은 1998년 8월 7일에 시작되었다. 케냐와 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들은 이날 각각 11분 간격을 두고 대규모 자살폭탄 공격을 받았으며, 이 공격으로 케냐에서는 210명이 사망하고 4,000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로부터 2년 뒤 이들은 예멘 항구에 정박해 있던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USS코를 공격했고 2001년 9월 11일에는 납치된 민간 여객기 3대를 이용해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와 국방부 건물을 공격함으로써 대참사를 일으켰다. 그나마 국회의사당 건물이 참사를 면할 수 있었던 건 당시 함께 납치된 4번째 여객기가 뉴요크 공항에서 1시간가량 늦게 이륙한 덕분이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된 승객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이 여객기는 애초 목표로 했던 워싱턴 DC가 아닌 근처 펜실베니아의 어느 들판에 추락했다. 즉각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알카에다의 근거지와 탈레반 정부가 있는 아프가니스탄이었다. 알카에다 조직원들은 끝까지 추적을 당했지만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1년이 되어서야 사망했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람아바드로부터 35마일가량 떨어져 있는 어느 작은 시골집에 몇 년간 숨어 있다가 공격당한 것이다. 그 뒤 알카에다의 2인자였던 아이만 알 자와히리가 조직을 이끌게 되었다. 알카에다가 수립한 전략들을 보면 아랍 정부와 미국 그리고 세계 경제에 대한 공격에서 석유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빈 라덴은 석유와 관련된 공격은 석유 가격을 끌어올릴 뿐 아니라 파산 직전에 몰릴 때까지 미국이 계속 피를 흘리게 만들 것이라 주장했다. 이슬람 원리주의를 따르는 어느 출판사는 석유와 관련된 공격의 법칙과 경제 전쟁의 법칙에 대한 고찰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IS는 시리아 북부 한가운데 있는 도시이자 이라크와 시리아의 중계지인 라카를 점령해 자신들의 수도로 삼는다. 그리고 도시 운영을 위한 여러 부처들을 만들어 자신들이 전쟁과 살인 말고 행정도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려 했는데 거기에는 세금을 거두고 확인하는 절차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2014년 7월 초 모술 공격이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염을 기르고 검은색 옷에 검은색 터번을 두른 한 남자가 800년 역사를 지닌 모술의 그랜드 모스크 연단 위로 천천히 올라갔다. 본명이 이브라임 아와드 알 바드리였던 그는 이제 아부 바르크 알 바그다디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알 바그다디는 대학에서 이슬람 경전을 공부했고 중세 경전 주석에 초점을 맞춘 이슬람 율법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4년 7월 모술에 있는 모스크 연단에 오른 알 바그다디는 칼리프가 지배하는 새로운 국가의 시작을 알렸다. 일반적인 민족 국가와 달리 칼리프의 나라는 정해진 국경 같은 것이 없으며 무력, 즉 계속되는 성전을 통해 보호받고 확대되는 신실한 이슬람 교도들의 나라였다. 알 바그다디의 최측근 중 한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들은 국경선을 신경 쓰지 않는 이슬람 국가의 설립이 목표이고 따라서 불신자들과 이교도들을 말살하고 지금의 이슬람 세계를 넘어 이슬람의 율법을 널리 퍼뜨려야 했다. 알 바그다디는 이날 자신 앞에 모여든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로마 바티칸을 정복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자. 물론 제 역량을 한참 넘어서는 목표이긴 했으나 세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IS는 거의 하나의 국가라고 불러도 될 만한 수준의 영토를 확보했다. 심지어 한때는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두며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무장투쟁 집단이 되기도 했다. 이슬람 세계와 유럽에서 IS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수는 급증했는데 이렇듯 중동 지역 외부에서 영입된 전사들의 숫자는 한때 3만 명 이상을 넘어섰고 국적도 각양각색이었다. 2015년 말 미국은 IS와 싸우는 이라크와 쿠르드 민병대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파견하기 시작했다. 주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들은 이라크 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몇 개월 후 전열을 가다듬은 이라크 군은 라마디와 팔루자를 다시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도시 인구 밀집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9개월 가까이 벌어진 끝에 이라크 정부는 모술 탈환 선언을 발표할 수 있었다. 전투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지구나 건물들 중에는 알-바그다디가 3년 반 전 칼리프가 지배하는 국가를 선언했던 800년 된 그랜드 모스크도 포함이 되어 있다. 2019년 3월 IS는 시리아 동부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점령 지역을 빼앗겼다. 이제 칼리프가 다스리는 국가 같은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IS는 아직 건재하다. 다시 소규모 유격 부대로 돌아간 그들은 또다시 테러 공격을 무기로 삼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2019년 9월 중순 알-바그다디는 녹음된 음성을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의 정당성을 알리려 했다. 그는 미국이 큰 굴욕을 당하고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 무렵 시리아 쿠르드 부족의 지원을 받은 미군은 이라크 정보부의 도움으로 알-바그다디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2019년 10월의 어느 늦은 밤 8대의 헬리콥터가 미 육군 특수부대인 델타포스의 대원들을 가득 태우고 이라크 쿠르디스탄의 한 기지를 떠났다. 이들은 러시아와 터키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 위를 낮고 빠르게 1시간가량 날아가 시리아 북서부의 어느 무정부 지역 한복판에 내렸다. 바로 알-바그다디가 다른 IS 조직원들과 함께 어느 알카에다 지부 지도자의 보호를 받으며 숨어있는 곳이었다. 델타포스 부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IS 조직원들을 무력화시키자 알-바그다디는 지하에 만들어 놓은 통로를 통해 가족과 도망쳤다. 하지만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곳에 이르러 델타포스의 군경까지 추격해오자 입고 있던 폭탄조끼를 터뜨렸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었다. 이어 몇 시간 뒤 알-바그다디가 살고 있던 은신처 주변은 공습으로 폐허가 되었다. 그래도 IS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원들은 약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정도이며 임시로 만든 수용소에도 1만 명 정도가 수감 중이다. 또 전 세계에는 아직도 많은 IS 지부와 추종자들이 남아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보자면 IS의 영향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쇠퇴하고 있었다. 2014년 IS가 이라크를 전격적으로 침공했을 당시 석유 시장은 크게 요동쳤고 석유 가격도 급등했지만 그런 상황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행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당당하게 서 있는 리츠칼튼 호텔은 원래 왕족 전용으로 세워졌지만 지난 2011년부터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고급 호텔로 바뀌었다. 2017년 10월 이곳에서는 3,500명이 참석한 미래투자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 대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금융인 및 기업인들이었던 이 회의에선 첨단 로봇들과 함께 가상현실 기술도 전시되었다. 이번 회의의 중심 행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로서 차기 국왕으로 거론되는 무함마드 빈 살만 부총리가 주최하는 총회였다. 이 총회는 과거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흔히 보이던 모습과는 달랐다. 우선 그 전엔 이렇게 왕족이 직접 총회를 주최하거나 참석하는 일이 없었다. 게다가 사회자는 미국 TV의 여성 뉴스 진행자였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들이 외출 시 착용해야 하는 검은색 히잡도 두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직면해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석유 수출에 대한 의존도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외부 시장이나 소비재의 가격 변동에 휘둘리도록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MBS는 말했지만 그와 동시에 한편으론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중독에 걸린 사례 중 하나라고도 인정했다. 새로운 정책들을 설명하기 위해 MBS는 할아버지 시절의 역사를 예로 든다. 초대 사우드 국왕과 그 측근들은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이 왕국을 세웠고 석유 없이 국정을 운영했으며
또 석유 없이 살아왔다. 그 말은 분명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지 메카와 이슬람교 그리고 석유가 있었기에 오늘날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었다. 1932년 그동안 잠시 히자즈와 네지드 왕국으로 불렸던 이 나라의 이름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턴 왕국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성지 메카를 찾는 순례자들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심각한 재정난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1938년에 석유 발견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에게 커다란 안도감을 안겨주는 소식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우연의 일치였지만 이 소식이 전해진 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이웃하고 있던 쿠웨이트 땅에서도 석유가 발견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로 접어들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생산량이 점차 늘어났고 돈도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정한 오일머니의 시대는 1973년 석유 파동으로 유가가 무려 4배나 폭등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인구가 800만 명도 채 되지 않았던 사우디아라비아는 단숨에 가장 부유한 왕국으로 올라서게 된다. 빈 살만 왕세자가 언급한 1979년에 시작된 시대에서 1979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바로 이 시점을 기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갑자기 큰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면에서 변화를 경험했다. 일부 광신도들이 메카의 그랜드 모스크를 점거하면서 벌어진 몇 주간의 전투는 왕국 수뇌부를 충격에 빠뜨렸고 왕가에 대한 신뢰 역시 크게 흔들었다. 사우드 왕가는 그랜드 모스크의 수호자이자 관리자였고 왕가와 이슬람교 사이의 관계는 왕가의 정통성을 떠받쳐주는 근간이었는데 말이다. 이란 역시 또 다른 중대한 위협이었다. 호전적인 신정 정권을 앞세운 이란의 지배자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아랍의 왕국들을 모두 몰아내겠다고 부르짖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거대한 악마의 사악한 대리인이었는데 여기서의 악마는 물론 미국을 뜻했다. 그랜드 모스크에 대한 공격이 있었던 것과 비슷한 시기에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에서는 시아파의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났다. 시위를 부추긴 건 해당 지역 통치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 방송이 내보내는 선동 방송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왕가와 이슬람교에 대한 이런 안팎의 도전 및 어려움에 대해 보다 경건하고 엄격한 원리주의적 신앙으로 돌아가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사우디아라비아 바깥에서는 알 와하브의 뜻을 따른다 하여 와하비즘이라 일컫지만 정작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이런 용어 자체를 계속 부정하고 있다. 어쨌든 그 이후 보수 성직자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국정에 관여하게 되었다. 종교경찰은 거리를 돌아다니며 율법에 맞지 않는 복장을 한 여성들 또는 부부가 아님에도 함께 손을 잡고 다니는 남녀를 붙잡아 처벌했다. 여성들의 삶은 남성들의 삶과 완전히 분리되었고 그녀들의 교육과 여행 그리고 인생의 여러 결정 등은 모두 남성 보호자들의 통제를 받았다. 여성들의 사진은 신문에 더 이상 실리지 않았고 극장들은 타락의 근원이라 비난받으며 모두 문을 닫았다. 교육 과정은 대부분 이전보다 더욱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관료는 이렇게 말한다. 1970년대 초반부터 우리는 5개년 개발 계획을 실시했었다. 각 개발 계획들의 목표는 경제 분야의 다각화, 민간 부문 확대, 그리고 석유에 대한 의존도 탈출 등 모두 동일했다. 우리는 방대한 규모의 사회적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교육과 보건 부문을 확충했다. 그렇지만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생각해보면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여전히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은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경제 다각화 역시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시 개혁하려 한다. 사회, 경제, 그리고 관료 제도까지 모두 한꺼번에 말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이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정이다. 계속되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의 개선과 함께 이 비전 2030이 의미하는 건 결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창조를 위한 새로운 지도 혹은 길라잡이의 제시이다. GDP에서 민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국방비 지출에서 세계 3위와 4위를 다투고 있으며 두 나라를 앞서는 건 미국과 중국뿐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또한 2011년 이후 미국 무기의 최대 고객이기도 한데 현재 목표는 무기 및 장비의 국산화 50% 달성을 위한 방위산업의 구축이다.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수도와 전력 보조금은 줄어들었지만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기금이 따로 설치되었다. 또 다른 목표는 석유 이외의 수출품을 크게 늘리는 것이다. 거기에는 빈살만 왕세자가 중요한 관광 전략 상품이라 부르는 일종의 용역 관련 상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비전 2030은 메카 순례 행사인 하즈에 주목하고 있다. 이 행사를 잘 이용하면 종교 관광객들의 수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와 무관한 관광객들의 유치를 위한 새로운 휴양지들도 홍해를 따라 건설되고 있다. 종교와 관련 없는 관광객들은 입국 비자를 미리 발급받기 위해 애쓸 필요 없이 호텔 및 다른 숙박시설을 먼저 예약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비자 발급도 가능하다. 그 외 주거 및 의료 제도에 대한 접근성 향상, 600만 개 신규 일자리 창출, 이미 남성들보다 대학 진학률이 더 높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 비율 늘리기, 그리고 무엇보다 만연해 있는 관료주의의 청산 등이 비전 2030이 지향하는 목표들이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관계는 이미 또 다른 부분에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2017년 5월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들러 살만 국왕과 함께 다른 아랍 및 이슬람 국가들의 정상들을 만나 회담을 가졌다. 대통령과 국왕은 또 테러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선언했고 페르시아만의 다른 국가들도 이에 함께 서명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웃한 천연가스 수출 부국 카타르가 여기에 참석했음에도 다른 페르시아만 국가들과 갈등을 빚자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2주일 뒤인 2017년 6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돌연 카타르와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국경 봉쇄와 금수 조치를 선언했다. 카타르와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중동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부국인 카타르는 지금까지 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 식료품을 조달해왔지만 이젠 수천 마리의 암소를 공수해오는 등 재빨리 그 공급처를 바꿔버렸다. 오스만 제국의 후예를 자처하며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던 터키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천의 병력을 카타르에 파견하여 기지까지 건설하자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당연히 크게 반발했다. 게다가 카타르와 이란과의 관계도 두 나라를 더욱 자극하고 있었다. 이란은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는 이란을 그저 이웃한 국가로 받아들일 뿐이다. 한 카타르 국민의 설명이다. 이란으로부터 들여오는 식료품의 규모는 점점 늘어났고
이란은 이제 다른 아랍 국가의 영공을 지날 수 없게 된 카타르에게 자국 영공을 개방해주기도 했다. 석유보다 천연가스의 수출량이 훨씬 더 많은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나친 영향력을 문제 삼으며 오펙에서도 탈퇴해버렸다. 이런 갈등과 주변국들의 봉쇄 조치를 겪음에도 카타르에게 여전히 세 가지 중요한 무기가 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LNG 수출량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자산, 그리고 마지막은 미국과의 특별한 전략적 제휴 관계이다. 카타르 국가 자산의 경우 3,500달러에 달하는 국부 펀드가 영국 항공의 주식 25%를 매입하는 등 전 세계에 전략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또 카타르에는 병력 및 군 관계자 1만 명이 상주하는 미군의 대규모 공군 기지가 있다. 미국 공군 장성은 이렇게 말한다. 카타르는 그야말로 중심지 중의 중심지, 전략적으로 엄청난 요충지다. 또한 카타르의 미국 중부 사령부에 해외 전진기지 사령본부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갈등과 교착 상태가 서둘러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사우디 아람코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원동력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한 곳이다. 국영화가 완료된 1980년대 이후 사우디 아람코의 지분은 온전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소유가 되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기업 아람코와 관련된 모든 부문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미국이나 영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대학 출신의 기술자 및 과학자들이 포진되어 있어 석유 산업 기술의 최전선으로 여겨진다. 신규 특허 등록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주요 투자 계획들은 20년에서 25년 정도 앞을 예상해서 세운다.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 2,615억 배럴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다른 국가들의 석유가 고갈된 후에도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석유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여준 성공적 변신이 전체적인 국내 실정에 변화를 가져오긴 했으나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시작된 유가 폭락으로 비전 2030을 포함한 사업 전반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사우디 아람코의 기업 공개는 어떤 식으로든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전체에 영향이 미칠 것이 틀림없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 지역 그리고 지정학적 문제 및 세계 경제의 변화와 관련해 사우디 아람코가 가는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전히 훨씬 더 높을지도 모른다. 페르시아만에 있는 어느 커다란 저택안 내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웃한 한 나라의 지도자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혁의 필요성과 관련된 감상을 언급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에 어스름이 깔린 무렵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다. 석유도 아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토나 지리도 아무 상관없다. 진짜 문제는 누가 메카와 메디나를 손에 넣고 있는가다.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그 두 성진이 말이다. 코로나19 세계 석유 경제를 뒤흔들다. 2019년 10월 블라디미르 푸틴이 국빈 자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도착했다. 2년 전 있었던 살만 국왕의 모스크바 방문에 대한 화답이었다. 양국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이번 방문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새로운 전략적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이 새로운 관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새로운 호흡기 질환이 발견되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우한과 후베이성 주변에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데는 다시 3주의 시간이 더 걸렸다. 이 병은
코비드19 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 알려졌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1월 말 중국 정부는 우한 및 그 주변 도시들을 봉쇄하고 사람들의 집 밖 외출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경제와 특히 에너지 산업 분야는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사람들이 차를 타지 않거나 비행기 여행을 중단한다는 것은 곧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중국의 석유 소비량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제활동이 일시 중단되자 세계 석유 소비량은 그전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으로 떨어져 2020년 4분의 1분기에만 하루 800배럴 이상씩 줄어들었다. 3월 첫째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펙 플러스와 관련된 23개국 국가가 모여 회의를 연 것도 이런 전례 없는 최대 규모의 소비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였다. 빈으로 모여든 국가들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몰랐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는지 또한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양국이 지난 몇 년간 서로 구축해온 공동의 이해관계는 그 무렵 흔들리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예산은 각각 배럴당 42달러와 65달러의 석유 가격에 맞춰져 있었고 IMF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실제로 예산의 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유가가 적어도 배럴당 80달러 이상은 되어야 했다. 게다가 러시아는 2016년에 있었던 오펙 플러스 합의를 일시적 방편으로 생각해온 데 반해 사우디아라비아는 합의 내용을 계속 지켜나가며 러시아도 거기에 참여하기를 바랬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장관인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왕자는 새로운 생산량 감축 방법을 모색하며 심지어 생산량을 더 많이 줄이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바로 반대를 표한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 알렉산드로 노박은 기존의 합의를 연장하면서 향후 몇 주 동안은 더 이상 생산량을 줄이는 일 없이 코로나 사태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길 원했다. 3월 6일 아침 모스크바에서 빈으로 날아온 노박 장관은 오펙 본부 5층의 작은 회의실로 들어가 압둘 아지즈 장관을 은밀히 만났다. 그렇지만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굳은 표정으로 1층에 내려온 두 사람은 예정되어 있던 오펙 플러스 장관들의 공식 회담 장소로 향했다. 회의는 난항을 거듭했고 결국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빈에서의 합의 불발은 전 세계 석유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금융시장까지 요동치게 만들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확답을 내놓았다. 다음 달 내내 생산량을 하루 970만 배럴에서 1230만 배럴로 늘리며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수요가 떨어질 때 생산량을 늘리는 건 경제이론의 관점에서 비합리적인 일이다. 경제학을 공부한 노박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는 더 이상의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자신들도 가능한 한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은 3월이 되고 나서야 좀 더 분명히 드러났다. 오펙 플러스 합의가 깨진 3월 6일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만 1000명에 이르렀는데 특히나 유럽과 미국에서 크게 증가했다. 2020년 첫 3개월 동안 겪었던 하루 800만 배럴의 소비량 감소도 전례 없는 일이었지만 앞으로 닥칠 상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석유 전쟁은 훨씬 더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휘발유 소비량의 경우 미국에선 50%,
유럽에선 65%가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미국과 유럽 각국 정부들이 도시 봉쇄령과 외출 통제 등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 그 무엇도 이런 수요 하락은 막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염병은 계속 번져나갔으나 빠른 시일 내에 뾰족한 해결책이 만들어질 것 같진 않았다. 나는 오펙이 싫다라 말했던 트럼프도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펙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이후 며칠간 오펙 플러스 관련 국가들 사이에선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한 심야 통화와 화상회의가 연달아 이어졌다. 물론 미국은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와도 관련이 없었지만 어쨌든 캐나다나 브라질 같은 석유 생산국이나 독일과 일본 등의 주요 공산품 수출국과 함께 G20에 속한 터라 당연히 시장이 안정되길 원했다. G20이라는 기구 자체도 다른 주요 국가들을 이번 논의에 불러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특히 미국과 러시아를 한자리에 앉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 G20 의장국이기도 했기에 여러모로 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석유 관련 합의는 이런 새로운 다자간 구도 안에서 진행되었지만 누가 선두에서 합의를 이끌고 있는지는 분명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러시아라는 빅3,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이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많은 예측과 전망들이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위기 이후에도 시장 주기는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경제가 회복된다 해도 석유 가격은 한동안 계속 낮게 유지될 거라 말하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신규 생산을 위한 투자가 줄어든 상태에서 경제가 회복되면 수요와 공급이 팽팽히 균형을 이루면서 유가가 올라갈 것이라 여긴다. 그런가 하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이 바라는 건 이른바 친환경 경기 회복으로 각국 정부들이 이번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석유와 천연가스 위주의 에너지 자원 의존도를 재편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에너지 전환 시대를 더 빨리 앞당기는 것이다. 5장 또 다른 지도들. 자신들이 세운 회사 이름을 전기 기술의 선구자였던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에서 가져와 테슬라라고 지었다. 목표는 높은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운전의 짜릿함을 느끼게 해주는 멋진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테슬라는 여러 긍정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냈다. 우선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기술의 개발이다. 테슬라의 기술진은 이 소형 리튬 배터리 수천 개를 하나로 이어 사용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인데 마침 이 무렵에는 자동차에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일이 이미 어느 정도 대중화되어 있었다. 얄궂은 일이지만 전기 자동차 관련 사업이 처음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신생 기업인 테슬라에게는 득이 되었다. 벌써 10년 가까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려는 사업을 보고 생각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 말해왔다. 스트라우벨의 말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우리의 계획에 대한 관심을 거두며 잊어버렸고 그 덕분에 우리는 그야말로 경쟁 상대 하나 없는 드넓은 기회의 장을 맞이할 수 있었다. 2006년 테슬라는 마침내 시범용으로 2인승 스포츠카 2대를 제작해 세상에 선보였다. 각각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칠해진 멋진 모습의 테슬라 로드스터 1세대였다. 지금까지 나온 전기 자동차는 다 잊어라. 머스크의 선언이었다.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시범용이었으며 실제로 차가 고객에게 인도되는 건 2년 후인 2008년이었다. 강력하고 멋진 스포츠카로 시속 10km까지 불과 4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
테슬라 로드스터는 순식간에 운전자의 지위와 명성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어버렸다. 이 테슬라 로드스터 1세대는 한정판 정도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리튬 이온 배터리로도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훌륭하게 증명해 보였다. 2012년 테슬라는 모델 S 세단으로 다시 한 번 더 도약했다. 2012년은 머스크로서도 중요한 해였다. 그에게는 테슬라뿐 아니라 스페이스 X도 있었다. 스페이스 X에서 쏘아 올린 펠컨 로켓은 국제우주정거장에 성공적으로 도착했고 가져간 화물을 내려놓은 후 다시 지구로 귀환했다. 모두 머스크의 놀라운 추진력과 결단력이 일궈낸 엄청난 규모의 산업적 결과물이었다. 모델 S 역시 여전히 가격이 만만치 않았고 분명 일반 대중을 위한 차가 아니었다. 그래서 2016년에 테슬라는 다시 모델 3를 선보인다. 이번에는 일반 시장을 겨냥해 35,000달러의 가격표를 붙였다. 1년쯤 지나자 테슬라는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했다. 모델 3의 생산이 예상보다 훨씬 더 늦어진 것이다. 머스크도 직접 테슬라 공장으로 달려가 아예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했다고 했으나 모델 3의 생산은 그의 말처럼 지옥 같은 과정을 겪고 있었다. 머스크는 이후 테슬라 주식을 주당 420달러에 모두 사들여 비공개로 전환하는 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자금은 확보한 상태다라는 트윗을 올렸다.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내리기를 반복하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머스크에게 2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머스크는 테슬라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회사 소속 변호사들과는 앞으로 개인적인 트윗을 올리기 전 미리 확인을 받기로 합의했다. 전기자동차는 2019년 미국에서 신규 판매된 자동차 가운데 3%도 차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차량 등록 주소지를 살펴보면 전체 전기 자동차의 무려 25%가 모두 캘리포니아에서만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주된 요인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그렇듯 정부 정책 때문이다. 새롭게 합병된 푸조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회장 카를로스 타바레스는 이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다. 전기 자동차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지원과 보조금에 거의 전적으로 달렸다고 볼 수 있으며 관련 기술의 성장도 마찬가지다.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블랙시트 협상을 영국이 고통스럽게 이어가는 가운데 영국 보수당 정권 내부에선 2040년부터 휘발유든 디젤이든 가리지 않고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 자체를 금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하지만 애초에 영국은 그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만큼의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을 뿐더러 보수당의 정책 자체가 해안가에 새로운 풍력 발전기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에도 2020년에는 앞서 언급했던 자동차 판매 금지안을 2035년으로 앞당기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발표도 나오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새로운 프랑스의 진정한 혁명을 약속하며 2040년 이후부터 새로운 디젤 및 휘발유 엔진 자동차에 대해 영국과 비슷하게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번 충전으로 200마일 이상을 달릴 수 있는 배터리는 여전히 1만 1000달러가 넘는 정부 보조금 없이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가격이다. 이동수단과 관련된 MIT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30년은 지나야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가 비용면에서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 한다. 주유소에 갈 필요는 없지만 대신 충전이 필요한 전기자동차의 대중화를 좌우할 만한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충전 시간과 이용 가능한 충전 시설이다. 정부든 소비자든 어느 한쪽은 배터리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떠맡아야 한다. 정부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배출가스 문제와 연비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이용하는 비용은 상승할 테고, 그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전기자동차가 갖는 경쟁력도 올라갈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전기자동차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줄 수도 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석유 고갈이나 오염물질 배출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연간 12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자동차 사고라는 문제였다. 자율주행 자동차라면 말 그대로 그런 사고 자체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번스가 GM과 휘테커 그리고 카네기 멜론의 로봇 공학 연구진을 하나로 연결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빅터빌에서 열린 자동차 경주는 주요 자동차 회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렇지만 그 무렵엔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시장에서의 생존이었다.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자동차 회사들은 현금이 바닥났고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었다. GM과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공동 연구 같은 많은 연구들 역시 모두 중단되었다. 2010년 서베스천 스런은 인터넷을 통해 이런 소식을 전한다. 우리는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에 대한 기술을 개발 중이다. 구글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마침내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되는 기술에 대해서 알려면 우선 감지 기술부터 알아야 한다. 이 감지 기술은 그 자체에 이미 여러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다. 라이더는 레이저 광선을 주변 사물에 발사한 뒤 반사되는 것을 받아 정보로 처리하는 기술인데, 그 과정은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이루어진다. 라이더의 부족한 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파를 사용하는 레이더로 보완할 수 있는데, 성능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이 레이더는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에 더 믿을 수 있는 장치이다. 사방 360도 비춰주는 영상 촬영 장치는 계속해서 주변을 디지털 영상으로 저장하며 고속 주행 시 그것을 컴퓨터로 분석한다. 또한 초음파와 함께 열화상을 확인하는 적외선 기술, 그리고 위치 확인과 항법 장치에 사용되는 GPS 기술도 있다. 여기에 차에 미리 설치된 센티미터 단위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3차원 지도까지 더해지면 각 기술들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하나로 합쳐 최적화할 것인지 혹은 그에 따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일된 의견은 아직까지 없으며, 누가 책임지고 표준화된 모든 요소들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되는 컴퓨터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감지 장치들이 보내주는 방대한 자료들을 받아들여 그 자리에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예컨대 교통신호 혹은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나 물체를 식별해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강력한 성능의 컴퓨터는 제동이나 조향장치를 움직이는 차의 전자장비 부분에도 관여해야 하고, 그래야만 미처 앞을 살피지 못하고 인도가 아닌 도로로 보행자가 들어섰을 때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차 안에 장착된 이런 컴퓨터와 외부의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통신 기술도 함께 개발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필요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또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갱신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통신의 속도는 인터넷 연결 속도와 5G 무선 통신 기술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석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와 빌려 쓰고 공유하는 서비스로서의 이동수단인 자동차,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자동차라는 새로운 참총사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로 뭉칠지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다.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규모를 따라잡는 데는 아마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갖길, 그리고 자기가 직접 운전하길 바랄지도 모른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럼에도 이 새로운 융합은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합작과 병합, 그리고 투자에 의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거대 IT 기업인 애플과 구글, 새로운 차량 공유 업체, 기존의 기술 전문 기업들과 새로 투자받은 신생 기업들, 대학들, 그리고 물론 자동차 기업들 역시 미래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과 차량 공유 사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적 문제이다. 차량 임대나 공유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은 운전기사이다. 따라서 만일 운전기사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물론 자기 소유의 자가용을 가져와 돈을 버는 운전기사들의 수를 줄이는 대신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비슷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우버나 리프트 같은 업체들로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훨씬 더 큰 이득을 얻을 것이다. 이런 자동차들은 거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시간 운행이 가능하며 수면 시간은 물론 휴식 시간조차 따로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새로운 이동수단이 움직이는 세상에서 자신들의 현재 위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국내 시장을 넘어서 세계적인 업체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 새로운 조 단위의 시장을 넘겨다보고 있는 첨단 기술 전문 기업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이미 만들어 놓은 사업 구조, 그리고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장차 주도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굳이 직접 생산에 나서지 않아도 산업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역시 가능할 것이다. 애플이 아이폰을 직접 만들진 않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모든 점들을 감안할 때 자동차와 석유 산업의 세계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경쟁 체제로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일반 개인 고객 위주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시대나 자동차 회사 혹은 석유 회사가 동종 회사들과만 경쟁하는 시대가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시대가 된 것이다. 석유의 힘으로 움직이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와 개인 소유의 자동차는 그저 이동수단으로서의 차를 제공하는 업체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는 운전자 없이 첨단 기술로 움직이는 자동차와 대결한다. 이렇듯 자동차와 석유 산업 세계는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들이 격돌하며 시장 점유율을 놓고 경쟁하는 곳으로 변모했다.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다만 하룻밤 사이에 완성되지 않는 것뿐이다. 그렇다 해도 전기자동차는 분명 발전하고 있으며 석유는 더 이상 자동차 산업에 있어 무소불위의 절대적 존재가 아니다. 다만 그 영향력은 자동차를 포함한 운송 분야 전반에 걸쳐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회사들은 무엇을 만들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사업을 진행하며 또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것을 더 많이 생산하게 하는 대신 내연기관 자동차를 규제하고 가격을 올라가게 만드는 정책들과 씨름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보조금 규모도 함께 늘어나야 할 테니 정부 입장에선 보조금을 줄이게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부 지출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면 말이다. 그러면 또 회사들은 전기자동차에 관심 있는 잠재적 고객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 당장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은 일반 고객이 아니라 기후 문제와도
기후 문제와 도시의 대기 오염 및 교통 체증에 영향받는 정책들의 주체인 정부다. 자동차 생산과 보유 차량 관리,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성한 방식과 구조를 따르는 차량 공유 업무 등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로 합쳐지고 그 형태도 대단히 다양해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결국 새로운 종류의 기업의 출현과 부상이다. 앞으로는 자동차와 관련된 신기술에 따라 변화하는 세상을 실제로 만들고 이끄는 새로운 대형 이동 수단 관련 기업이 나타날 것이란 뜻이다. 6장 기후지도. 저탄소 세상으로 이어지는 길을 개척하고 지도를 만드는 건 향후 수십 년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인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 변화 문제는 지난 40여 년간 심각한 연구 주제가 되어왔다. 기후와 관련된 이런 경보음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가장 큰 동기부여 요인이 된다. 에너지 전환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저탄소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할까,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탄소 배출이 크게 줄어드는 전환을 의미할까? 혹은 인간과 관련된 가스 배출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탄소 배출 제로나 탄소 순배출 제로, 즉 배출된 탄소가스를 기술적으로 흡수해 결과적으로 탄소가스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식의 전환일까? 에너지 전환의 진행 속도는 물론 향후 몇십 년 동안 그 전환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 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이며 이런 모든 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역시 앞서 언급했듯 어떤 합의나 공감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1900년까지도 석탄은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절반 정도밖에 채워주지 못했다. 석유의 경우 1859년에 펜실베니아 북서부에서 처음 발견되었지만 거의 한 세기 이상이 지난 1960년대가 되어서야 겨우 전 세계 에너지 자원 중에서 석탄을 대신하는 위치에 올랐다. 하지만 석탄은 소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천연가스 소비량은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이후 60%가량 증가했다. 2014년 발표된 IPCC의 5번째 보고서에는 가장 냉정하고 단정적인 내용이 실렸다. 인간이 기후체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현재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규모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발생하는 기후변화는 인간과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온난화 현상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으며 1950년대 이후 관찰되어 온 여러 변화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현상들이다. 일부에서는 서로 다른 수십여 모형들 사이의 불일치, 태풍의 발생 빈도와 해수면 상승을 관찰한 결과 분석 방식의 차이 및 자연적 변동성에 대한 과소평가 등 여러 측면에서 IPCC의 보고서 내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그런 의견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2014년판 IPCC 보고서를 바탕으로 1년 후 파리에서는 마침내 에너지 전환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고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문제는 세계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2015년 11월 말 파리 북쪽의 르부르제에서는 파리 기후회의 혹은 국제연합 COP21로 알려지게 되는 회의가 소집되었다. 협정에 따라 어떤 내용이든 실제로 실행하는 데 3년 정도가 소요되는 이 파리 협정은 전 세계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해수면 상승과 태풍의 발생 증가 혹은 기후모형 등과 같은 기후변화의 증거에 대해 불신을 말하던 때는 완전히 지나갔다. 이제 중요한 건 점점 더워지고 있는 지구이며 기후의 정치학 면에서는 정치의 역사가 파리협정 이전과 파리협정 이후로 뚜렷이 나뉠 것이었다.
매년 그대로 배출되는 탄소가스의 양이 대단히 적은 듯하지만 그것이 해를 거듭하며 지구 대기층에 계속 쌓여간다고 생각해보자. 수증기는 가장 흔한 온실가스지만 그 중에 아산화질소와 메탄가스도 있다. 이런 가스들 중 일부는 1년에서 10년 뒤 그대로 소멸하기도 하나 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남는 온실가스들도 존재하며 그중 어떤 것은 이산화탄소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이 온실가스들은 일종의 보호막 같은 작용을 해 지구를 뒤덮어 온실처럼 만들고 그에 따라 원래대로라면 우주로 다시 흘러가야 할 태양열이 지구 대기층 아래 더 많이 남게 된다.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지구의 심각한 온난화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온실 효과인 것이다. 기후 변화와의 싸움은 이제 정책이나 사업상의 결정뿐 아니라 각 개인들의 삶 및 책임의식과도 점점 더 많이 관련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으로 변모했다. 영국의 왕립 세익스피어 극단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불거지는 감정적 반발을 이유로 8년 동안 이어져 왔던 BP와의 후원 계약을 끝낸 것이 그 예이다. 또 가족들이 메탄가스를 많이 방출한다는 이유로 고기와 유제품을 포기하고 채식주의자가 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북유럽에서 비행기 안 타기 운동이 벌어지자 뉴욕타임스는 비행기를 몇 번이나 타면 죄책감을 느끼게 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연간 6차례 이상 비행기를 타면 곤란하다는 답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개인적 차원의 실천이나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게 부각되었는지 미국의 어느 대형 TV 방송국은 지구의 미래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염려하는 사람들을 섭외해 자사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이다. 유럽연합은 새로운 관세의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과 똑같은 기준의 탄소 가격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선 따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런 정책은 교역국들과의 갈등을 불어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유럽연합은 친환경 결정권의 한쪽 끝에 자리를 잡게 되는 셈이다. 유럽의 2050년 목표는 대단히 놀랍다. 그야말로 향후 30년 동안 경제활동을 재편하고 투자 방향을 바꾸며 유럽의 경제를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렇게 사업을 규제하고 자본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결정권을 쥐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일이 다른 모든 문제들을 제치고 폰 데어 라이엔의 말처럼 유럽연합의 미래를 포함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는 걸까? 이 점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어느 유럽 기업인은 이런 추측을 했다. 어쩌면 유럽연합은 유럽의 야망을 위한 새로운 서사를 찾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폰 데어 라이엔은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은 만만치 않겠으나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그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한다. 유럽연합은 여전히 석탄에 의존 중인 국가들이 겪을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 1,000억 유로의 전환 지원 자금을 준비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탄소 순배출 제로에 들어갈 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전혀 알 수 없다. 피터슨 국제경제학 연구소는 이렇게 설명한다. 기후 중립 경제로의 전환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지 아니면 피해를 줄지는 그 규모에 달려있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닥쳐올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나 적다. 장기적으로 보면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우리의 미래와 번영이 달려 있다면서도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은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결국 경제적 성장 가능성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바로 전 공표된 그린 뉴딜 결의안의 핵심은 2030년부터 미국의 모든 전력을 100% 재생이 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 자원으로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태양광 전지판과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현대식 재생 가능 에너지인 이런 설비들은 물이나 나무 혹은 생물체 등 기존 에너지 자원과는 다른 개념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전력을 생산한다는 기후변화 관련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동력원이 되어줄 것이다. 원자력은 현재까지 탄소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발전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점점 그 자리를 대신하는 중이다. 태양광 에너지가 주류로 올라온 것은 독일의 환경 정책과 중국 제조업체의 역량이 합쳐진 결과였다. 1990년대 독일에서는 발전 차액 지원 제도가 실시되었다. 발전소가 개인이나 업체가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으로 생산한 전력을 고가로 구입하고 그 비용을 모든 사용자가 골고루 부담하게 하는 이 법은 독일의 에네르기 벤데 정책이 널리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독일어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뜻의 에네르기 벤데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기존 에너지 자원을 대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통해 많은 보상이 주어지자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의 개발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고, 그 대신 독일의 일반 가정은 에너지 사용 비용과 관련해 유럽연합 안에서도 가장 높은 부담을 지게 되었다. 중국은 전 세계의 태양광 전지판의 거의 70%를 생산 중인데, 다른 국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까지 합치면 총 시장 점유율이 80%에 육박한다. 중국은 태양광 전지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광전지의 70%를 생산하며 광전지 생산의 원료가 되는 웨이퍼에서의 점유율은 그보다 더 높아 95%에 가깝다. 다시 말해 중국은 금세기 안에 새로운 첨단 산업 분야에서 1위를 달리겠다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의 목표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선 이미 달성한 셈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태양광 전지를 만드는 중국 업체들의 생산 과잉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 연구 조직인 렌이 깜짝 놀랄 만한 가격이라 할 만큼 가격이 폭락하여 이어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을 위해 각 국가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및 지원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2019년에 전 세계적으로 추가된 태양광 전지의 발전 용량은 화석 연료나 원자력 발전으로 추가된 발전 용량보다 컸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태양광 설비는 실제 발전 용량과 비교해 그 가동 시간이 훨씬 더 짧다는 것이다. 화석 연료와 원자력으로 발전을 할 경우엔 언제든 필요한 전력 수요에 맞춰 관리가 가능하지만, 태양광 발전은 대개 태양빛이 있을 때만 부정기적으로 가능한 데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전력은 실제 발전 용량의 20%에 불과할 때도 있다. 유럽에서의 풍력 발전은 전체 전력 공급량의 12% 가까이를 감당하고 있을 정도로 그 비중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 반면에 중국은 약 5%, 그리고 미국은 7% 정도이다. 미국의 경우 풍력 발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는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텍사스로 전체 전기 공급량의 15%를 풍력 발전으로 충당한다. 만일 텍사스를 하나의 국가로 본다면 발전 설비 규모만으로 세계 6위권에 들 수 있을 것이다. 텍사스 주의 풍력 발전 설비 대부분은 서부 쪽에 몰려 있다. 텍사스 서부의 퍼미언 분지는 그저 석유나 천연가스만 풍부한 지역이 아니라
풍력 발전을 위한 바람도 충분히 불어오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의 전력 생산과 관련된 전 세계의 상황은 모두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덴마크는 풍력을 이용해 미처 다 소비할 수 없을 정도의 전력을 생산 중이지만 안정적인 전력 수급 유지를 위해 스웨덴의 원자력 발전소와 노르웨이의 수력 발전소, 그리고 독일의 화력 발전소를 통해 여전히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양광과 풍력은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제는 주류 에너지 자원이 되었고 앞으론 미래 전력 생산의 주역이 될 테니 말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전체 투자의 절반 이상은 역시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은 중국에서 진행 중이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전력의 4분의 1을 소비하는 국가이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중국은 빠른 속도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계속 세워나가는 중이지만 한편으론 새로운 고효율 석탄 화력 발전소도 한 달에 3곳 이상 함께 건설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지도를 읽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읽는 이들 사이에서 그 속도와 정도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종종 심하게 일어나긴 했으나 적어도 그 방향과 흐름만큼은 누구든 알아차릴 수 있었으니 말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문제는 에너지의 생산과 운송, 소비, 전략과 투자, 기술과 기반 시설, 그리고 각 국가 간 관계의 방식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 문제지만 각 국가들은 자국만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80%는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이며 막대한 자본이 기반 시설과 생산 및 공급 과정에 투자되어 있다. 아시아는 효율이 좀 더 좋은 화력 발전소 건설과 함께 석탄 소비를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들어섰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석탄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지는 몰라도 규모 면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중국과 인도에선 석탄이 에너지 자원으로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에 시작해 2025년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새로운 5개년 개발 계획은 에너지 안보에서 석탄이 갖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석탄 채굴과 깨끗하고 효율적인 화력발전소 건설을 주문하고 있다. 1859년 드레이크 대령의 유정에서 처음 석유가 뿜어져 나온 이후 전 세계의 석유 수요는 간헐적으로 있었던 경제 불황과 가격 폭등 시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해왔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볼 때 세계 석유 소비는 2000년보다 30% 더 늘어났다. 2013년 이후 신흥시장 국가를 비롯한 여타 개발도상국들의 석유 소비는 기존의 산업 선진국들을 훨씬 능가했다. 모든 개발도상국의 석유 소비는 크게 증가했다. 중국은 이제 미국의 뒤를 잇는 세계 2위의 석유 소비국이고 인도는 3위이다. IHS 마켓의 예상에 따르면 현재 14억대 수준인 전 세계 자동차 수가 2050년에는 20억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6억 1천만 대는 전기자동차가 차지할 것이다. IHS 마켓에 따르면 2050년에는 새로 판매되는 자동차의 약 51%가 전기자동차일 것이라 한다. 일반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은 앞서 언급했듯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35%를 소비하고 승용차가 소비하는 비중만 해도 20%에 달한다. 그 외 화물차와 선박, 기차, 비행기 등 여타 운송 수단들도 석유를 소비한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료뿐 아니라 각종 화학물질과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원료가 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나 비닐봉지의 경우 특히 해양 오염과 미세 플라스틱 문제 때문에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어디에서나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은 현대사회에서 없어서 안 되는 소재이다. 플라스틱은 비행기의 무게를 줄여 연비를 높이는 일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가 하면 자동차 계기판과 유리창, 방탄조끼, 양탄자 가정용품, 스타킹, 옷, 신발, 각종 포장 및 위생용기 등 안 쓰이는 곳이 없다. 휴대전화기 본체를 만들 때에도 물론 플라스틱이 사용된다. 제약용 원료와 시약의 99%가 석유를 이용한 일종의 석유화학 제품이다. 코로나19 유행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보건용 마스크 또한 그렇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석유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차고 넘친다. 그렇다면 세계 에너지의 60% 가까이를 공급하고 있는 전 세계 5조 달러 규모의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향후 몇 년 동안 GDP 90조 달러를 회복하고 100조 달러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될 전 세계는 기온의 상승폭을 2도 혹은 1.5도 이하로 유지하려 애쓰겠지만 여전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것이다. 앞서 살펴봤듯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의 대표적 예는 전체 에너지 수요의 10%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소다. 저탄소 방식으로 발전을 하고 분배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및 전력 생산 계획은 일반적으로 대단히 규제가 심한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며 기존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들에 비해 기대 수익도 적다. 기후 문제와 관련된 이 모든 상황 때문에 각 기업들은 기술과 혁신에 집중할 수밖에 없음과 동시에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비용과 효율성에 끊임없이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10년간 성장세를 이어온 셰일 오일이나 천연가스 산업은 미국 경제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이르렀고 제조업 입장에서도 중요한 시장이 되었다. 전력 문제를 둘러싼 경쟁과 세계화 개념의 세분화, 그리고 생산 및 공급 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지정학적 문제는 지금까지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늘 그래왔듯 앞으로도 새로운 에너지 문제의 일부가 될 것이다. 미국의 셰일 혁명으로 시작되었고 캐나다의 오일 샌드와 그 외 새로운 생산 지역들이 뒷받침해주는 풍부한 석유 공급은 중동 지역에서의 석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단히 중요한 안전장치가 되어줄 수 있다. 태양광과 풍력은 대개 천연가스나 석탄과 경쟁하며 전력을 생산하는 데만 이용될 뿐 운송수단 영역에서 석유와 경쟁을 하진 않는다. 그러나 만일 태양광과 풍력이 빠른 속도로 규모를 키워가고 관련 비용도 크게 낮아진다면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의 균형을 뒤바꿀 수도 있으며 그와 동시에 전 세계는 이전보다 더 많이 전기에너지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복합적인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의 속도는 정치나 정책과 더불어 기술과 혁신의 영향도 받는다. 1709년 에이브러햄 다비가 기존의 석탄에서 불순물을 제거해낸 이후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온 건 다름 아닌 새로운 기술과 혁신, 다른 말로 하자면 발상과 발명을 실질적인 기술과 혁신으로 발전시켜 최종적으로 시장에 상품을 내놓는 능력이었다. 에너지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므로 이런 과정이 꼭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리튬 배터리가 발명된 건 1970년대 중반의 일이지만 실제로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자동차에 장착되기까지는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말이다. 현대식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산업은 1970년대 초에 시작되었지만 2010년이 지날 때까지도 그 규모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정확히 그려나갈 수 없다. 하지만 미리 예측을 하거나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들도 있는 법이고, 그중 하나가 기후변화 문제이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세계 질서에서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는 분명 각 국가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